안녕하세요. 2024년 국가직 구급 대비 행정학 개론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총 20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론 부분에서 4문제, 그리고 정책학에서 3문제, 조직론 4문제, 인사행정 3문제, 그리고 재무행정에서 4문제, 지방자치 2문제, 총 20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정부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평균 2배입니다. 평균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료들은 권력을 위해서 소속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팽창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위 효과라는 게 나오죠. 전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기를 구입해야 되고 또 그렇죠. 그럴 때 높은 조세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면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비상시에 정액된 조세가 위기가 끝난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전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시 때 국가 경비가 급증하는데 이후에도 높은 조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박은호의 국가 경비 팽창 법칙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적 특성을, 그렇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되면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공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는 감소가 아니고 더 늘어나게 되겠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3번 질문은 틀린 내용이 들어있죠. 4번에 보면 보몰 효과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길거리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필요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거기에 들은 여러 가지 임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과다한 인건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팽창한다. 맞죠? 그래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 맞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 맞죠? 1번 문제에서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문이 상당히 길다 많다. 따라서 수험장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대별 행정학의 발달 과정이고 틀린 부분을 이제 묻는 것이죠. 1번부터 보면 50년, 60년대의 발전행정론은 발전행정론은 정치우위입니까? 행정우위입니까? 그것은 행정우위가 되죠. 근데 지문에 보면 발전행정론은 정치가 국가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행정을 비롯한 이런 변동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발전행정론은 행정우위론이라는 정치우위론이 아니고요. 따라서 1번 지문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70년대에 재정 적자에 따라서
정부 실패 개념이 등장을 했죠. 거기서 나온 것이 작은 정부론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3번에 보면 80년대입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력 감축이라든지 하는 정부 재창조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90년대 이후에는 이 정부 재창조론에서 기업가적 정신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전달은 시장 계약자에게 맡기고,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정책의 방향 설정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틀린 부분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맞추셨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질문을 보면, 문제를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500, 300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 사업,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된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1.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상.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이고요. 합계액이 1천억 이상일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된다. 3번의 답은 1번인데요. 잘 하시겠지만 그냥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은 500억 원, 300억 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3번의 경우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성과급 비중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은 2번의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과급 비중이 늘어나면요,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공정한 보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공정한 보상이 바로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받는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의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형평성, 공평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2번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페로의 조직 구조 유형인데요. 이 페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두 문자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개 두 문자예요. 자,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하나는 어떤 그 분석 가능성,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리고 과제의 다양성이 높다 낮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이 둘 다 높을 경우를 우리가 공학적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되는, 즉 두 가지 다 낮은 경우를 우리가 장인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공학적 기술하고 대비되는 게 장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 기술이 있는데, 비일상적 기술은 뭐냐면 과제의 다양성이 높아요. 그런데 분석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를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 사건이 많고요. 분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일상적 기술이 되는데, 이 비일상적 기술이 바로 유기적 조직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유기적 조직 구조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기적 조직 구조 그러면 이게 비일상적 기술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두 문자 4개가 필요하다를 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 적어보실까요? 10장비가 됩니다. 순서대로 1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0, 화살표 장, 화살표 비 이렇게 됩니다. 10장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화살표가 진행되는 순서로 갈수록 유기적 구조다.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10장비니까 비일상적 기술일 때 가장 유기적 조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해되시죠? 같이 한 번만 같이 해봅니다. 10장비. 예, 기억하시고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페로우의 기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조직 구조 10장비 비일상적 기술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은 별표 하나 하시고요. 전통적 예산의 원칙 그리고 예외 연결 이런 문제는 꼭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 보시면 통일성의 원칙, 준예산 됩니다. 우선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준예산은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사전 의결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 따라서 2번은 준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총액 계산, 한계성의 원칙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액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별로 예산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목별로 예산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원칙의 예외가 될까요? 바로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3번 질문도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기금입니다. 기금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 단일성하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두 개입니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 통일성 원칙의 예외. 왜 그런가 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업을 위해서 운용하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또 장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고 또 장부가 따로 있으니까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완전성의 원칙, 전대차관. 전대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제외하고 운영을 하니까요. 따라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6번 문제에서 완전성의 원칙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예산 완전성의 원칙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점정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 되어 있는데요. 우선 1번 지문에 보시면 그 예산 통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원칙의 예외란 말을 좀 추가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 이렇게 지문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2번에 관계의 규칙성, 3번에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4번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이렇게 됩니다. 7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하시고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요인이 아닌 것 되거든요. 1번 보시면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가 있으면 점정주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통일 원칙 예외니까 예를 든다면 특별회계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회계가 어떤 겁니까?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게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수입의 증가되고 감소되는 증감의 폭이 그 폭으로 지출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소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점정주의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에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 이것은 점정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관계의 규칙성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간의 어떤 관계가 규칙성을 띠게 되면은 규칙성을 띠니까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점정주의가 가능한 거죠. 2번은 요인이 됩니다. 3번 보면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가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많이 못 주니까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관계자들의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해서 예산을 결정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점정주의가 유발될 수가 있겠죠. 4번에 보면 좁은 역할 범위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범위가 좁으면 그 사람들 간의 협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어떤 부분적인 어떤 변화 모색을 하는 그런 협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점정주의가 유발되는 거죠.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을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란 말을 추가를 부탁합니다.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특별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특별행정기관인데요.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있죠. 예를 든다면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특별행정기관이 또 하는 일이 있으면 기능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한 어떤 비능률성 이런 게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분권하고는 좀 역행한다, 지방 분권을 저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것은 국가 사무를 광역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1번에 유역환경청 해당이 되고요. 3번에 보면 국립검역소도 해당이 되고 4번에 지방국토관리청도 되는데 2번에 농촌진흥청은 아니죠.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 보면 부처청이 있잖아요. 부처청 중에 청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주민소환제도입니다. 틀린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분의 1 기억하시고요. 2번에 보면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죠.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니까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아니고요. 과반수로 확정이 됩니다. 2번 지문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주민소환의 대상자 중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 추가를 해본다면은 소환 투표를 했는데 그 혈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청 제기가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이내인가 하면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해서 소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해서 소청 제기가 가능한데 14일 이내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렇게 해야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딜레마 이론인데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딜레마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대안이 있는데 선택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대안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대안이 상충이 됩니다. 상충되는 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를 정책 딜레마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남부 쪽에 어떤 신공항 건설을 어느 쪽이 하느냐, 뭐 밀양이 하느냐, 가덕도에 하느냐 이런 지역 선정의 문제가 예를 들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또 딜레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레마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에 유의하십시오. 모두 충족되어야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4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분절성입니다.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 간에 절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상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상충성이고요. 그다음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 손실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손실이 비슷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2가지 대안이 있으면 그 2가지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균등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 4번째가 선택 불가피성입니다. 이것은 대안들 중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선택 불가피성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의 구성 요소의 4가지는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딜레마가 발생한다.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 그러면 이제 그건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는 2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하나는 소극적 대응이 있고 2번째는 적극적 대응이 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극적 대응에는 예를 들면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 뭐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 뭐 여기 소극적 대응이고요. 적극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딜레마 상황을 어떤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을 해가지고 관심을 돌리는 것, 전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 대응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의사 딜레마는 객관적 상황이 딜레마가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딜레마, 이런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구성 요소로는 제가 그랬죠. 4가지 선택 불가피, 분절, 균등, 상충 맞고요. 3번에 보면 딜레마는 2 대안 간의 선택 상황에서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예, 맞죠? 예, 4번 보면 딜레마 상황은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등의 요인이 야기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대안들의 모호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질문이 옳지 않습니다. 11번은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입니다. 이 이념형의 기본적인 특징은 반관료제입니다. 반관료제적 모형 혹은 탈관료제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특징을 먼저 제가 살펴드리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적 이념형은 주요한 특징이 첫 번째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요. 두 번째는 다원적 권한 구조입니다. 다원적 권한 구조. 다원적 권한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리더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가 한시적 구조다. 한시적 구조. 네 번째가 목표 추구 방법하고 수단의 다양성입니다. 목표 추구 방법하고 수단의 다양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팀들이 있으면 그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팀들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자율과 협동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고용관계의 잠정성이라 그럽니다. 고용관계의 잠정성이 잠정적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조직 간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반관료제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반관료제 모형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중시를 합니다.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면 고용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고용관계가 안정성을 가지고 영속성을 가진다.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징 중에 고용관계의 잠정성이다, 잠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을 합니다. 기록 관리를 컴퓨터로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청아의 억제, 사회적 청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층의 억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커크하트 연합적 이념형이고 기본 특성은 반관료제, 탈관료제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사회적 청마, 즉 계층의 억제 맞습니다. 2번에 컴퓨터 활용 맞고요. 3번에 권한체제의 상황 적응성. 아까 했죠? 다원적 권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고요. 근데 4번에 보면 고용관계가 잠정적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안정성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다? 반관료제 모형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것처럼 안정성이니 영속성이니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의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번 숙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원적 권한 구조, 2번 한시적 구조, 3 자율과 협동, 4번 고용관계의 잠정성, 5 사회적 청마의 억제, 계층의 억제,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12번은 탈신공공관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탈신공공관리와 신공공관리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즉 탈신공공관리가 신공공관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차이점 같은 것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는 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탈신공공관리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 재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재규제. 재규제 이 말은 뭐냐면 규제를 없앴잖아요. 그죠? 없앴던 규제를 다시 살리자라는 게 재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치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공공관리는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했죠. 경제성. 그러나 탈신공공관리는 경제성에다가 민주성이나 형평성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하자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의 핵심은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신공공관리는 공공책임성도 중시를 합니다. 경쟁, 공공책임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소규모 조직으로 분절화를 시도하죠. 소규모 조직으로 분절화를 시도하는데 탈신공공관리는 구조적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통합을 위해서는 분절화를 줄이자라는 이야기죠. 그 형태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총체적 정부로 나타납니다. 총체적 정부를 영어로 Whole of Government라고 합니다. WHOLE 전체 총체적 정부 Whole of Government. 그래서 이
내용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탈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 아니죠. 경쟁 강조 맞지 않습니다. 경쟁은 신공공관리죠. 2번에 보면 성과보다는 공공 책임성을 중시 맞습니다. 3번에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맞고요. 4번에 통정부적 접근, whole of government라고 이야기했죠. 맞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진행 중 국가에 대한 문제인데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보면 진행 중 국가는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 그죠?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13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국가 역할에서 보면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규제국가에서 소득 재분배 같은 적극국가로 변화했다. 지문이 거꾸로 되어 있죠. 바로 고친다면 국가 역할에서 보면 소득 재분배 같은 적극국가에서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규제국가로 변화했다. 이렇게 바꾸어야 신행중 국가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국정 운영 방식이 의회 정체에서 분화 정체로 변화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14번은 정책 공동체 모형하고 이슈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은 참여자들이 기본 가치를 공유하며 그들 사이의 접촉 빈도 높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정책 공동체 모형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맞습니다. 3번 보면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한 아닙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제로섬 게임이다. 맞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그 효과성을 측정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가 NPV, 두 번째가 BC 레이시오, 세 번째가 IRR 이렇게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설명 좀 드리면 NPV라는 것이 순현재 가치고요. 그것이 0보다 클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요. 0보다 0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1이 아닙니다. 0입니다. 두 번째가 BC 레이시오입니다. 이거는 비용 편익비라고 해요. 비용분의 편익인데 이것은 뭐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건 1보다 커야 0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1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IRR이 내부 수익률이고요. 그것은 NPV 값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 0으로 만드는 NPV를 0으로, 1이 아닙니다. 0으로 만드는 할인.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보고요.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맞지 않는 건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재 가격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활용이 되는데요. 이 잠재 가격 도출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절차라든지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판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문에처럼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순편익을 순현재 가치법, 이걸 NPV라고 했죠. 에 의해서 현재 가치로 전환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해서 평가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죠. 왜냐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요.
미래 가치가 할인이 되잖아요. 할인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미래 가치가 할인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순현재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가 할인되는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순현재 가치는 NPV입니다. 편익의 총현재 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총현재 가치 됩니다. 맞고요. 맞지 않는 것은 3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효과성을 측정할 때 있어서 첫 번째가 NPV다. NPV를 순현재 가치라 하고 그것은 0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두 번째가 비용 편익비다. BC 레이시오인데 이것은 비용분의 편익이니까 1보다 커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분의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를 나눈 것이 1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마지막 IRR은 내부 수익률인데 이것은 NPV를 0으로 만드는 1이 아니고 0으로 만드는 할인. 이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요. 15번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15번은 맞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표 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 되거든요. 1번 지문 보시면 내부 통제가 강화된다.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고 장점이에요. 대표 관료제의 장점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경찰을 뽑을 때 흑인 출신 그 집단에서 흑인을 경찰로 선발을 하면은 그 흑인 경찰이 자기 출신 집단인 흑인 집단을 대표해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경찰이 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천부적 자유의 개념하고 물론 상충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보면 할당자 역차별로 인한 사회 분열의 조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국민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출신의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어떤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4번 지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등록 의무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이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법하고 시행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록 의무자에 있어서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볼게요. 보면은 4급 이상 일반직, 대령 이상, 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오면은 좀 달라집니다. 등록 의무자가 7급 이상, 국세청 이런 곳이에요. 또 7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조사하고 심사하는 업무, 여기에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사 이상 경찰직, 경사입니다. 경사. 그 다음에 소방장 이상 소방직, 소방장 이상 소방. 이 경우는 등록 의무자인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7번 문제를 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1번에 보면 7급 이상 감사원 소속 공무 맞고요. 2번에 7급 이상 대민 관련 인허가 담당 부서 맞고요. 3번에 경위 이상 경찰직 아니고요. 경사 이상입니다. 틀린 질문이 되고요. 4번에 소방장 이상 소방직 맞고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 차이입니다. 옳지 않은가? 1번부터 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첼밥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 총을 맞고요. 이번 질문 보면 실적주의는 채용시 업적,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평생의 보람, 이렇게 차이가 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직업공무원제는 능력발전의 기회를 강조를 하지만 실적주의는 그렇지 않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요. 반대로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중립성이 좀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바로 고치면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요. 직업공무원제는 그 중립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바꿔야 옳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조세지출예산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1번부터 보면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맞죠? 법률에 따라 집행입니다. 이번에 보면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 방법이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완화한다? 아니죠. 이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그 내용하고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이번 지문처럼 예산심의 완화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조세지출은 보조금 같은 효과, 그렇죠. 4번에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인상을 위한 판단 자료가 된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세외 수입 종류입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 소비자가 사용, 여기에 사용료가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공공시설을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사용료 되고요. 나아보겠습니다. 나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 이 내용은 뭐냐면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이 특별한 이익을 받을 때, 설치로 인해서 주민이 특별한 이익을 받을 때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분담금입니다. 다에 보면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로 이익을 받는 경우는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답은 1번의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 답은 지금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직, 국업대비 행정학 개론 파이널 모의 테스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